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북한 인권 가해자 DB 구축과 책임 규명 방안 모색 세미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별도의 다과는 제공하지 않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 인권 가해자 DB 구축과 책임 규명 방안 모색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북한 인권 정보센터 김한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NKDB가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도 참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장내에는 제한된 인원만 모시게 됐으나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본 세미나에 함께 해주시는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분들께 초대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셨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더 많은 분들을 더 좋은 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세미나는 최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가해자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앞으로 통일 전후 과거 통상 과정에서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일인데요.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역시 최근 몇 년간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오늘은 그중 북한 인권 가해자 정보 구축 프로젝트 성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북한 인권과 과거 청산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발제 및 토론자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인 만큼 참가자 여러분께서도 유익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세미나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저희 항상 북한인권정보센터를 따뜻하게 이끌어주시고 계신 신영호 이사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한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원 명예교수 신용호입니다. 바쁘신 일정과 코로나19의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직접 참가해 주신 평중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7년부터 북한 인권사건 정보와 관련 인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NKDB 통합 인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현재 사건 79,153사례, 인물 49,422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 문헌자료,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수집된 증거자료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2007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백서를, 2008년부터는 북한 종교백서를 발간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에 알려왔습니다. NKDB 통합인권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원천 자료는 매년 입국하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협조로 매년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거의 전원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2020년부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를 불허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북한 인권정보의 주요 원천을 입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끝내 금년에는 두 백서의 발간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다시 한번 정부 방침의 재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백서 발간이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인지는 가름할 수 없습니다만 NKDB는 지금까지 수행해오던 연구 프로젝트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서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고 통일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인권 침해 장소를 보여주는 위성지도 웹사이트 비주얼 아틀라스와 북한 인권에 관한 온라인 박물관 북한 인권 아큐비움을 통해 전 세계에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격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머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사건과 인물에 대한 기록을 기초로 북한인권 사건의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사법활동을 추진하고 북한 인권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지원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이 세미나는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제1세션에서는 인권정보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제2세션에서는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분들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북한인권 가해자 책임 규명을 위한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진행에 책임을 떠맡아 수고하면서 세미나 개최의 모든 실무를 담당해온 김가영 목장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비록 유명무실해 나가고 있지만 북한 인권법의 북한 인권 기록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의 필요성, 북한 인권 침해 기록과 관련된 기록 실태, 북한 인권법 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가해자 정보 수집의 중요성과 향후 대책에 대해 발제해 주실 한명석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내외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세미나에 참가하여 활발하게 토론을 진행해야 세미나 개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으로 세 분의 지정 토론자만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토론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박정원 통일과 북한토박회 회장, 사단법인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의 서상권 상임이사, 인내십 포카를 유엔 인권사무소 소장 대행과 좌장이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 연결을 위해 쓰고 계신 우리 스태프진들, 또 동시통역의 수고를 맡고 계신 두 분의 통역사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세미나 성과가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세미나에 참가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호 이사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NKDB가 북한 인권 개선, 나아가 북한 인권 피해자 구제를 위해 추진해 나갈 다양한 시도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세미나는 장내 동시 통역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어 통역 채널은 1번, 영어 통역은 2번 채널입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별도의 동시 통역이 제공되지 않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의 첫 세션 발표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가해자 정보 수집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두 분의 발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NKDB의 북한 인권 가해자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실 김가영 인권조사 디렉터부터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NKDB가 지난 1년 동안 주력해온 프로젝트의 결과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지난 1년 동안 참 많은 날을 야근하고 또 주말 근무를 견뎌내야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 동료 송한나 국장, 그리고 서보백, 성민주, 체드밀러 연구원, 그리고 김형준, 이진우 보조연구원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오늘 이 컨퍼런스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NKDB 동료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연구원들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 주시는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년간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 인권 가해자를 추적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 규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지난 1년간의 이 작업은 그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부응이자 또 NKDB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북한 인권 책임 규명 작업의 신호탄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30명의 북한 인권 가해자의 정보를 취합해서 새롭게 개발한 북한 인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본격적인 북한 인권 책임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탈북한 탈북민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권 피해를 직접 경험 혹은 목격한, 그러면서도 그러한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증언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는데요.
설문조사 대상자의 93% 이상은 2018년 이후에 탈북한 분들이었고, 성별은 비교적 균등하게 여성 55.3%, 남성 44.7%로 구성했습니다. 연령대 역시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들의 거주 지역은 양강도가 다소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 탈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데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양강도 출신 탈북민의 입국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설문조사에서 3가지를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경험한 인권 피해 유형, 북한에서 혹은 제3국에서 본인이 보거나 들었거나 또는 경험했던 반인도 범죄의 유형, 그리고 북한 인권 침해가 만연한 법기관 혹은 구금시설 근무자 정보, 이렇게 3가지 문항을 제시했는데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응답자 중 38%가 북한에서 구금시설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고 답했고 4%는 가족의 수감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16.3%는 강제 송환 경험자였고 1.3%는 가족이 강제 송환이 됐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2.3%는 종교나 외부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 혹은 중국 등 제3국에서 본인이 경험, 목격, 등문한 반인도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요. 구금 및 신체적 자유가 박탈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5%, 고문 경험자는 22%, 북한 정부기관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는 3%였습니다. 또한 목격 혹은 등문한 반인도 범죄 유형으로는 살해가 48.3%, 구금이 19.5%, 그리고 고문이 13.1%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 인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더 상세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대상자 30명에 대해서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2010년대, 즉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인권 피해를 경험했거나 혹은 목격한 사람 중에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기관 근무자에 대한 증언이 가능한 사람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 정부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도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와 그 가해자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조사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저희 NKDB는 모든 연구와 조사에 있어서 증언자와 피해자 보호를 가장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 30명의 조사 대상자 중에 25명이 피해자 또는 목격자였고 5명은 근무자였습니다. 모두 2016년 이후에 탈북한, 그 중에서도 86.7%는 2018년 이후에 탈북한 분들이란 점에서 저희가 비교적 최신의 정보까지 확보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권 피해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구체적인 경위는 기본적으로 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에 관해선 이름과 생년, 성별, 거주지, 소속 기관과 직위, 인상착의 등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해당 가해자와 연관된 상급자, 동료, 하급자에 대한 상세 정보는 물론이고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 수준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 내의 명령 체계 역시 이 증언자의 기억이 허락하는 한 모두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30명의 증언자를 통해서 파악한 가해자와 정부기관 소속의 근무자는 350여 명에 달합니다. 저희는 이들의 정보를 NKDB가 20년 가까이 축적해오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교차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NKDB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온 데이터베이스, 즉 NKDB 통합인권DB는 2020년 7월 기준
2173명의 가해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KDB는 이들의 정보를 소속 기관별로 또 가해 책임 수준별로 분류해서 차근차근 추적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외 민간단체 중에 가장 방대한 양의 북한 인권 침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NKDB만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가해자들의 정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가해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동시에 인적 정보가 상세히 파악된 30여 명의 가해자들의 명단을 1차로 추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른바 도시에를 제작했는데요. 이 도시에는 가해자들의 상세한 인적 정보를 담은 인물 파일과 이들이 자행한 인권 범죄를 낱낱이 기록한 사건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가해자 정보에 대한 평가를 북한법과 국제법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법률 자문을 거쳤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이 북한 인권 가해자 도시에를 놓고 사건과 인물 정보의 신뢰성, 사건과 인물의 반인도 범죄 분류 적합성, 북한 법률을 적용했을 시 처벌 가능성 등을 검토했고, 이러한 자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0명의 가해자를 추려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NKDB가 새롭게 개발한 가해자 데이터베이스에 처음으로 등록되는 북한 인권 가해자 30명의 명단입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그동안 탈북민들에 의해서 많게는 10여 차례 이상 증언된 가해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직접 행한 가해 행위만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각자 고문과 살해, 강제 낙태 등 UN COI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에서의 반인도 범죄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근무자들입니다. 저희가 증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상세한 인적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명단을 보시면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는 게 보위부부터 보안서, 교화소, 검찰소와 집결소, 노동 단련대에 이르기까지 북한 전 지역에 분포한 다양한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직위 역시 개호와 같이 낮은 직급부터 보위원 또는 보안원, 집결소장, 나아가 고위부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의 인적 정보와 인권 범죄 행위를 담은 도시에를 새롭게 개발한 NKDB만의 가해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인물 정보만 따로 모아서 볼 수도 있고요. 이들이 자행한 인권 범죄 사건만 따로 분류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인물 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가해자의 이름과 생년, 성별, 가해 사건, 거주지, 소속 기관과 직책 등을 담고 있고 사건 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가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가해자의 정보, 사건 발생 시기 및 장소의 위치 등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해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책임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 그로 인해서 탈북민의 기억에 의존해야만 하는 증거의 수집, 게다가 최근 민간단체로서는 신규 입국 탈북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게 된 현실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 않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가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 인원은 30명에 불과하지만 이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실효성 있는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을 이끄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또한 가해자 조사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점을 조금 더 유념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보한 가해자 정보를 일반적인 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자료를 체계적이고 또 안전하게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했다는 점도 유의미하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가해자 정보의 신뢰 수준과 국제법 및 북한법 위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 복수의 자료들과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본격적인 책임 규명 작업이 국제사회에서 시작이 된다면 아마도 이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는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보다 더 효과적인 가해자 정보의 확보와 책임 규명을 위해선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또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권 범죄가 낱낱이 기록되고 있음을 주지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인 인권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인한 고려사항들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북한 체제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데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수감 기간 중에 소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감히 본인을 취조하고 고문한 인물은 물론이고요.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염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게 증언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이었습니다. 수감 당시에 허리를 90도로 꺾은 채로 이동을 해야 했고 구금시설 근무자의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고문이 가해졌다는 진술을 통해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피해자가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는 데는 몇 가지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문과 폭행, 영양실조가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오직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만 했을 뿐 나중을 위해서 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기억해야겠다라고 인식한 탈북민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 피해 구제, 과거 청산과 같은 개념을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정부기관 근무자였던 조사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북한에서 근무했던 기관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를 증언하는 데 상당히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리 기관은 사람을 때린 적이 없다. 인권 유린을 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가해 행위를 했던 적이 없다는 등의 공통적인 진술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직책상 인권 가해 행위를 목격 혹은 등문했을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기관 근무자들을 상대로 과거 북한에서의 직장에서 발생한 인권 범죄 행위와 그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이들이 가슴속에 갖고 있을 심리적인 부채와 부담 또한 고려한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교한 교차 검증의 필요성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북한 주요 기관에 근무하는 북한 근무자만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이 되는 가운데 3만여 명에 불과한 탈북민들이 동일한 가해자를 증언할 가능성은 아직 확률상 높지 않습니다. 또한 증언자들이 기억하는 가해자의 인적 정보의 수준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설령 동일한 가해자에 대해서 파편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경우에 그러한 파편적인 정보들이 결국에는 동일한 가해자를 의미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또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겠습니다. 만약 지금 온라인으로도 이 세미나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북한 인권 가해자가 지금 이 세미나를 보고 있다면 조금 전 제 이야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구금시설의 수감자들은 가해자의 얼굴조차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인권 범죄가 세상에 알려질 리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서 일어난 667건의 고문 사건, 평안북도 신의주시 보위부에서 발생한 317건의 고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문과 영양실조, 강제노동 끝에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12호 교화소에서 일어난 424건의 사망사건도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뵌 채 강제 북송이 됐다는 이유로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에서 발생한 56건의 강제 낙태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마당, 학교 운동장, 비행장과 같이 일반 주민들이 오고 가는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2,972건의 공개 처형 사건도, 국제사회의 눈을 피한 납치고 고의부합 보안서, 깊은 지하 처형장에서 발생한 491건의 비공개 처형 사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NKDB는 지난 20년 가까이 북한 어느 장소에서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인권 피해가 발생했는지 낱낱이 기록해왔습니다. 이 기록은 자신의 인권 범죄가 세상에 알려질 리 없으리라 믿었을 수많은 가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겪었던 인권 피해를 그저 가슴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으리라 여겼을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NKDB는 북한 인권 가해 사건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누구의 방관 속에서 또 누구의 동참을 통해 이끌어났는지 추적하는데 더욱더 주력할 것입니다. NKDB가 첫 북한 인권 백서를 낼 당시에 129명에 불과했던 가해자 정보는 2020년 작년에 냈던 북한 인권 백서 기준 2,17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시도가 북한 인권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악명 높은 북한 인권 가해자들이 과연 이러한 시도에 눈이나 깜빡할까라는 생각인 건데요. 하지만 NKDB는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 속에서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신경을 조금씩은 쓰고 있음을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증언들은 부금시설 내의 조사 과정에서 수감자들을 함부로 구타하거나 고문을 하지 말라는 내부적인 방침이 내려와서 인권 범죄를 저지른 북한 정부기관 근무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신문이 소위 인권 공세라고 비난을 해오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보면서 역으로 북한의 밖에서는 누군가가 우리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북한 사회 내에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러한 변화는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만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록과 신뢰할 수 있는 교차 검증이 수반이 돼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기록과 검증에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 NKDB의 일관된 입장인데요. 2016년에 어렵게 통과된 한국의 북한 인권법은 이와 같이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법 안에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기록에 있어서 정부의 독점, 민간의 배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세미나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을 위해 묵묵히 조사와 연구를 이어갈 NKDB 연구원들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북한 인권 가해자 정보 수집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님의 두 번째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북한 인권 기록과 과거 청산에 대해 명쾌한 통찰을 제공해 주실 한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명섭 변호사입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상당히 화창한데 주제는 그렇게 화창하지 못한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여지없이 3월 달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좀 채택했죠. 우리는 3년째 지금 공동대안국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도 바인드 범죄에 대한 문제랄지 ICC 휴민 문제, 그다음에 시민사회도 책임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 이런 것도 들어있고, 또 처음으로 이산가족 문제 시급성,
또 미송한 전쟁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 침해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계속해서 이러한 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 문제, 국내 문제고 외부에서 간섭하는 게 이제 내정 간섭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그 내정 불간섭 원칙을 주장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일본의 결의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권의 보편적 가치랄지 보편성 문제는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발전해온 국제법의 일반 원칙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전 세계가 다 동참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행인 것은 북한이 겉으로는 이렇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전혀 길을 닫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UPR 제도에 참여도 한 바가 있고 2009년에 비록 그 인권 존중의 대상을 근로인민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만은 헌법에서 처음으로 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010년에는 노동보호법,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도 제정을 하고 2013년도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죠.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상당히 좀 전근대적인 용어인데 애민 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근대국가적인 발상, 상당히 좀 군주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용어긴 한데 그래도 애민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북한 스스로 좀 개선의 노력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역시 여전히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그 사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할 만큼 열악하고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또 심지어는 직접 나서는 노력까지 할 만큼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법에서 그 인도적 개입, 또 인도적 간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대국 논리라 해서 반발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보호 책임 이론으로 이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호 책임 이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별 국가에서 자국의 주민들에 대해서 집단 살해, 전쟁 범죄, 인정 청소, 반인도 범죄, ICC 관할 범죄하고 유사하죠. 이런 4대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1차적인 책임은 그 국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제사회는 이러한 그 개별 국가의 1차적인 책임을 적절히 책임 이행을 하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 개별 국가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국제사회가 직접 나서서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되는 2차적 책임이 있다는 게 보호책임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남한 사회, 남한 정부의 우리 그 남한 전체의 책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헌법상으로는 우리가 1차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실질적인 통치권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2차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책임과 2차적 책임이 중복되는 그 어디인가에 뭐 1.5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과 2 사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다른 국제사회 다른 국가들과의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은 계속 빠지고 있고 또 북한인권법 2016년도에 어렵게 시행됐는데 제대로 시행도 안 하고 있고 또 대북전단법이라는 그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또 비난도 받고 있고 이렇게 좀 그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남한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특수성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항상 문제되는 게 분단국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국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 특수관계,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게 남북한 관계인데 북한 인권 문제도 여전히 이러한 그 특수성의 분단국의 특수성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보호책임 이론에서 제가 1기둥과 2기둥 사이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단국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우리의 직접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제사회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되는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국가보다는 뭔가 책임을 더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그 분단국의 입장이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 어떤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 내에서는 여러 가지 민형사상의 사법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개입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분단국의 특수성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은 우리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형사소추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단국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게 바로 우리 입장에서 보는 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국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은 다해야 되는데 과연 그 책임은 최소한의 책임마저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건 일반적인 문제긴 하지만은 북한 사회의 폐쇄성 문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폐쇄된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다 보니까 그 정보 수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은 CY 보고서에도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주로 북한을 이탈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랄지 이런 면접조사를 통해서 피해 실상을 밝히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우리 남한 사회인 거고 그리고 이러한 그 진술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냐가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의 중요성을 좌우하는 거죠. 그냥 단순한 그 면접조사, 행정조사만으로는 그 진술의 그 실체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전부터 강조해 오는 게 일반적인 행정조사가 아니라 수사기록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인권 침해 기록의 기능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지금 전 세계가 나서서 하고 있는 유엔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제사회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침해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 나가는 기능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분단국으로서 갖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남한이 통일됐을 때 제기되는 과거 청산을 위한 기능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은 이런 분단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만은 독일 짤츠기토 중앙기록보존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실체적 진실도 규명을 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랄지 신원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과거 청산의 기제로서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앞서 발표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인권 침해 기록 자체가 갖는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의 예방적 효과입니다. 예방적 기능인데 이것은 뭐 여기 자료에 있는 베르나르트 젤리코 박사님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독일의 경우에도 이게 이러한 그 중앙기록 보존소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동독의 그 가해자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겁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동독에서는 서독 중앙기록보존소에 대해서 거기 항상 비난을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의 법정형으로 이렇게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또 형법 대응도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반발을 하더라도 실제로 개개인의 일탈을 통한 인권 침해의 예방적 효과는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조사에서 그치고 어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전히 독일 짤츠기토 중앙기록보존서와 같이 예비적 형사소추의 기능을 충분히 다 해야만 그 효과가 제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바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 수집의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겠죠.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의 그 실태를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전에는 뭐 법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거 청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인권 침해 기록 자체를 생산 수집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매번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은 2011년 3월달에 북한인권 침해 신고센터도 설치해서 잠시 운영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또 정부가 바뀌고 위원장이 바뀌고 하면은 또 소외되는 그런 업무가 되기도 합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매년 북한인권 100서를 발간하면서 실태 조사를 해서 100서를 통해 인권 침해 사실을 알려왔죠. 그러나 그 전수조사는 아니고 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정도의 핵심적인 북한인 딸 주민의 면접조사, 실태조사를 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그나마 앞에 설명한 대로 오랜 기간 상당히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 해왔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기에 이제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북한인권 100서를 2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실태조사 자체를 사실은 북한인권 시민연합이나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대신해 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위탁을 해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100서만을 발간해 왔죠. 그러면 이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그 출발점은 사실은 중앙기록보존서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2005년도에 처음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를 해놓고도 이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매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어 오다가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법안이 가결돼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법이 시행되면은 당연히 이런 인권 침해 기록 문제가 국가에서 나서서 정부가 잘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후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러니까 침해 기록을 하는 그 기능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로 가고 그 생산된 기록을 법무부로 이관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관하면 법무부에서 그것을 보존 관리만 하게 돼 있는 그런 이원화된 시스템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온 많은 연구자, 학자, 이런 NGO 단체 이런 데서는 이럴 법이라는 차를 만들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차라리 북한인권 기록 보존서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자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 법이 이렇게 막판에 뺏기식으로 이상한 법을 만들어놨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 39페이지 보시면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인권 기록 실태에 대해서 제가 통일부 홈페이지를 최근에 들어가서 다시 봤습니다. 거기 북한인권 기록센터를 누르고 자료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다만은 주요 활동을 누르면 그렇게 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활동이 쭉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보시면은 2017년 2월 28일 날 한꺼번에 올린 자료죠. 그리고 2017년 4월달, 12월달 하나씩 자료 올랐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자료가 하나도 없고 2019년에 홍보 책자 2개 리플렛 그거만 이렇게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같은 자료나 마찬가지인데 공문과 영문으로 돼서 이렇게 돼 있고 결국 활동한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여기에 모든 걸 다 활동을 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인권 자료를 법무부로 몇 달을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 내부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주요 활동 자료 자체가 미비한 데다가 또 이러한 생산 자료를 전부 다 비공개 자료로만 발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2020년 9월 달에 이제 자료 공개 보고서를 갖다 내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며칠 후에 또 입장을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개용 보고서 발간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하고 또 인권 보호 증진 문제 이러고 여러 가지 이제 목적상 통일부의 입장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통일부의 북한인권 기록센터를 두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하여튼 이런 자료를 갖다가 상급 비밀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하나원의 실태조사에는 통일연구원도 가고 있고 또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도 갑니다. 중요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는 이들을 통해서 자료가 다 공개가 됩니다. 결국 공개되는 자료를 대비로 취급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비로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라고 할 것 같으면 좋은데 그렇게 된다면 북한인권법에서 말하는 북한인권 증진하는 목적으로 뭐를 달성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료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외부에 알리고 해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되지도 않는 자료로 취급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 30페이지 이제 밑에 이렇게 그 동아일보 칼럼에 그간에 통일부하고 이 NKDB 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칼럼에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거기 소개를 해놨는데, 결국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통일부가 이 업무를 가져가고 그동안 멀쩡히 잘해오던 민간단체의 인권침해 업무마저 이제 막아버린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달에 NKDB에서도 2021 북한인권 백서하고 북한 종교 자유 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제 보도자를 발표했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보면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규명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민사회 협력 등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해야 될 그런 업무인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북한 통일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남북기류협력에 방점을 맞추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럼 법무부라도 자료받아서 잘 해야 되는데 법무부도 소극적입니다. 처음에 출발 당시에는 검사 4명을 보내고 해서 상당히 큰 조직으로 의욕 있게 출발을 했는데,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지금은 검사들은 다 빠졌고, 그다음에 자료는 오면은 그냥 보존만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은 그 관리라는 개념이 뭐 갖다 놓고 잘 지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 3호의 정의 규정에 기록물 관리라 하면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속되는 모든 업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규정을 토대로다가 몇 번에 걸쳐서 그냥 가지고서 지키고만 있을 게 아니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를 하고 또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건 수사로 전환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차례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해왔는데, 여전히 법무부의 입장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인 그 가해자 정보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조사 수사의 그 차이점을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사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는지를 밝혀내서 거기에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거죠. 핵심은 누가 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범죄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이러한 주체가 누군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피해 사실이 더 구체화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내가 이런 피해를 봤다고 얘기할 때와 가해자가 어디서 나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가해 행위를 했는지를 진술할 때의 그 내용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또 상당히 그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진술을 구체화하다 보면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이제 결국은 우리 민당국의 한쪽 구성실에서 가지고 있는 형사소수의 기능과 관련해서 예비적 형사소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해자 특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침의 기록의 예방적 기능을 살펴봐도 가해자가 누군지를 특정하고 특정이 됐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로 전환을 해서 수사 기록을 마련해 놓고 기소중지 처분을 하든가 해야 그 해당 가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위축이 되고 최소한 상부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일탈을 통한 인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도 가해자 특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뭐 자기가 그 침해 기록에 가해자로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남한에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게 외부에 알려지고 하면은 그런 예방적 효과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인권침해 기록의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북한인권법은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교류협력을 주된 업무로 생각하고 있는 통일부가 이 업무를 계속한다면은 결국은 이건 계속 지금과 같은 그 업무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 법 제정될 당시에 통일부 차관도 법무부로 가는 거에 찬성을 했거든요. 자기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의회에서 마지막에 여야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북한인권법 자체에는 그게 명확하게 뭐 형사소추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을 보면은 거기에 당연히 짤수부터 중앙선거법에서는 배치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예비적 형사소추 목적을 쏙 빼버리면은 전혀 본질이 다른 게 돼버리죠. 그건 다른 나라에서 북한인권 침해 기록하는 거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분단국의 한 구성체로서의 역할을 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은 결국 본질이 다른 걸 만들어 놓으면은 뭐 짝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입이라고 하기도 하죠. 결국은 지금 그런 식의 기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행정조사 방식보다는 당연히 수사 방식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들은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제 퇴색되고 또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자료들이 이제 14페이지, 15페이지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러한 그 북한인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좀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보 공유와 민간 기구 활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북한인권법에서 정보 업무로 되다 보니까 이제 민간 기구를 자꾸 배제시키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북한인권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서도 뭐 시민사회 협력등을 이제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가 독자적으로 독점해야 될 정보는 아닌 거죠.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더 열심히 나서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통일뿐만이 아니라 법무부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상황에서 관리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법무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뭐 국가인권위원회랄지 통일연구원 같은데 이런 민간단체들도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가해자 정보 수집을 통한 가해자 특정이 지금 한 30여 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 특정되고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은 고소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제3자 고발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6대 중대범죄 말고는 수사를 못합니다. 6대 중대범죄는 뭐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러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문제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할 거고 수사를 할 거고 그 수사 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죠. 그건 아예 논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선별 접수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접수하면 다 받았어요. 근데 지금 경찰에서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선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인권 가해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NKTV에서 와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아마 안 받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돌려보내거나 뭐 이게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없었고 자기 업무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은 이 업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민간기구에서 할 일을 다 해야 되죠. 자꾸 접수하고 반려되면 또 반려된 거에서 이의 신청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부에서는 그럼 이게 경찰에서 할지 뭐 법무부나 대검에서 할지 뭐 검찰에서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계속 반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접수 거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가해자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 가해자를 조사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죠. 물론 가해자도 탈북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대부분 기소중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외국인도 아니고 내국인도 아니고 기소중지 처분을 하면은 기소는 중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애매하고, 또 수사 기록을 일반 기록하고 똑같이 보존하다 보면은 보존기한 지나면 또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그 수사실무 절차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북한권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록 보존에 관한 어떤 내부 예규랄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자꾸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면 북한에서는 상당히 좀 뭐 반발을 할 거고 교류 협력에 장애가 될 거고 평화 체제 구축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미군 철수랄지 뭐 국가보안 폐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 미군도 있고 국가보안법 있고 뭐 별로 관계가 안 좋을 때도 교류 협력은 잘 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남북한 간의 어떤 그 교류 협력,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이런 제재처럼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북한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 북한의 눈치보고 잘 보인다고 하고 또 뭐 이런 거 했다고 해서 또 필요한데 교류 협력을 안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전혀 지장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은 나중에 어느 날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서 인권 침해로 인해서 많은 그 피해를 봤던 주민들이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남한에서 니들 뭘 하고 있었냐고 물으면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 다른 시각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거는 내면서 이렇게 남북 관계를 좀 조정을 해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 책임 규명을 위해선 증거 자료 확보와 기록이 매우 중요하고 또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두 분의 발제를 들어봤는데요. 잠시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3시 10분에 두 번째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갖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요. 그럼 1세션에 이어서 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세션에서는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를 북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논의하고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민영상 북한인권정보센터 회장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실 텐데요. 저희 잠시 마이크를 민영상 회장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사회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 인권에 대한 세미나가 매년 상당히 여러 차례 서울에서 열리고 워싱턴, 제네바, 브뤼셀 세계 각국에서 열려왔습니다만은 지난해 금년 코로나 사태도 있고요. 또 한국 정부의 정책적 입장의 변화도 있고 해서 거의 이런 세미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NKTV에서 주최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각국의 지금 대사관에서도 많이 나와 계시고 우리 장소의 제한 때문에 제한된 인원만 1부에서 두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NKTV의 김가영 국장님의 가해자가 어떤 기관의 소속이고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매우 특정할 수 있는 인물 30명을 요약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결과를 발표를 해드렸고요. 저희 NKTV는 2003년도부터 국내 들어오는 북한 이탈 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앞에 발표했것처럼 2,000명이 넘는 인권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지만 좀 더 사법적인 처벌이나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로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작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명석 변호사님께서 충분하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어떤 기능이 있을 수 있는지 좀 더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부에서는요, 그런 앞에 발표를 저희들이 들었기 때문에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료집에는 토론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은 주제 발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토론적 성격도 갖고 있지만 우리 세 분이 각각 전문가로서의 각자 다른 영역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발표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오늘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토론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토론자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토론을 차례대로 일단 먼저 들을 텐데요. 첫 번째는 북한인권 침해 실태와 반인도적 범죄의 적용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님이면서 국민대학교에 있는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을 함께 맡고 계시는 박종원 교수님께서 북한 인권 침해 실태가 어떠하고 이것을 반인도적 범죄로 어느 정도 규정이 가능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서상범 과거청산 통합연구원 이사님과 우리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장을 대행하고 계시는 이메시 코카렐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로서의 진행만 일단 맡도록 할 것이고요. 박종원 교수님에게 먼저 20분 가까이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시간은 여유 있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종원 교수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정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NKDB에서의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조사의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또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조사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현행 우리 국내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또 그 개선 방향에 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와 반인도 범죄 적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권 실태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NKDB가 가지고 있는 면담 보고서가 가장 구체적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북한이 그들 나름의 사회주의 법제 정비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령이 속에 인권 침해의 그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제법상의 반인도 범죄의 적용 가능성 문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2000년 1990년대 말부터 국제사회에 큰 관심을 일겼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나온 효과 중에 하나가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문제에 관해서 얼굴을 내밀어서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응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여하튼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들이 북한의 현행법제에 반영되고 있다 하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발표문에도 북한이 인권에 관한 많은 법령을 최근에 제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권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라고 국제사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2014년에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부분, 또 2015년에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사무소가 설치된 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의 인권법이 마련됐고 약간의 성격과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내용을 좀 조명해 보고 이 북한 남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의 적용 가능성들을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78페이지를 보시면 북한이 근본적으로 법의 기능과 역할 면에서 이 사회주의법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 내용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발상을 두고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의 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수령 지배 사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논리에 집착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권의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법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과 너무나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즉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런 핵심적 내용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도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따져보면 하나의 허구에 불과한 것이고 굉장히 프로그램적이고 장식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한 북한에서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이 자연권적 그런 성격이 아니라 실정권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점이고 그 목적을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은 헌법상 기본적 권리는 의무와 평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사회주가로서의 북한에서는 개인, 국가, 사회에서의 그런 상호간의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항하는 권리로서의 개인의 방어수단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이 기본적 권리의 원리가 집단주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국가와 사회의 이익의 일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당의 노선의 일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즉 당국가 체제로서 당적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헌법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본권의 제한, 물질적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헌법 법률에 의한 유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물질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국가적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보장에서의 직접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적 권리,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헌법상의 내용을 보면 이른바 청구권적이고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신소권, 청원권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된 법령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보장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헌법에 이제 2009년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인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 근로인민의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대목을 규정을 뒀죠. 이것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북한이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인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에서는 좀 뒤처졌죠. 이런 그 인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이런 헌법상의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규정이 북한 인권에 대한 대외적인 관심 또 대내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선 이것이 실질적인 인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점을 한가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북한의 형사법제인데 형사법제는 상당히 중요한 인권 보장 법제입니다. 북한의 형법은 예전에는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었고 또 반민족적이고 또 반통일적인 그런 법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거듭되는 개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개선 작업을 이루었습니다. 유추 적용 금지라든가 또 신체 자유 보장에 관한 절차적 보장 제도의 도입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그래서 개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 규범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확대했습니다. 북한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의 형법 부칙을 두어서 일반 범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을 했고요. 또 하나 북한 형법상 이제 반국가 범죄죠. 예전에 반혁명 범죄와 같이 규정했었는데 이 반국가에 대한 국가 범죄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높였다 하는 겁니다. 일부 낮췄다가 다시 높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형사법에 의한 이른바 반체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강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북한의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형사법제와 같이 개선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도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체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가 위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절차적 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형사법을 보게 되면 이른바 증거조사, 구속, 처분, 수색, 압수에 있어서 강제 처분에 따른 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영장제도가 위비되어 있다는 점이죠. 또 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이제 재판소에 대한 통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효율과 통치의 편의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에 대한 재판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는 아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중의 재판 참여 제도입니다. 앞서 뭐 집단지도 있었고 북한 형사소송법상 현지 재판 제도를 둘 수 있습니다. 인민재판과는 성격을 좀 달리하지만 상당히 형벌에 있어서의 이화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전근대적인 인민재판적 요소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 처형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판제도 관할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재판의 공정성, 사법의 공정성에서 중요한 것이 삼심제도를 들 수 있죠. 재판의 공개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형사법은 이것이 명확하게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83페이지, 84페이지에 통해서 좀 적고 있습니다. 그 골자는 북한의 이 사법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본권 보장, 인권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권 보장적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사법 제도는 이른바 입법권과 행정권의 견제를 무시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당과 수령의 정책의 확고한 집행에 집중되어 있다. 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민참심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가가 아니라 당성에 충실한 인사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곧 재판소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사법의 독립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은 일반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위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북한의 헌법과 또 재판소 구성법에서 판사들에 대한 재판소 상원들에 대한 선거 소환 제도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적 관할에 있어서의 독립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한계를 줄 수 있죠. 또 하나는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우리의 변호사법, 우리의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임무와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점이 이제 북한의 변호사 제도의 한계고 문제점이다. 변호사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변호사의 활동, 또 기능 역할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점,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합니다. 아마 NKDB에서 면접을 한 탈북민들의 경우 북한에서 변호사를 만났던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그런 면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북한이 인권과 관련된 법령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문상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북한 주민에게 인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다 하는 점이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려가지고. 또 하나 이제 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적용 가능성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그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실질적으로 NGO라든가 변호사 단체에서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을 잘 아시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에 관한 반환죄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반인도적 범죄의 구체적인 규정은 로마 규정을 통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문에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규정에 관해서는 이 로마 규정이 2002년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발효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2002년에 이것을 비준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행 법률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국제법이지만 우리는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입 비준을 통해서 발효가 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경우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이 로마 규정에 가입도 하지 않았고 또 당연히 비준도 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 로마 규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런 국제 범죄, 특히 이제 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반민주적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유엔의 인권보고서 또 보고관을 통해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이 적용에 관해서 본다면 이미 965 국제행정재판소, 루안다 국제행정재판소, 국제간수법 등을 통해서 이것을 국제범죄로 규정을 해왔죠. 또 여기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이들로부터 찾았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민인데 북한 주민이 되겠죠.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그런 주체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반민주적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의 여러 가지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호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어야 된다. 또 이것을 통해서 상정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그 방법도 적시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오해와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정권이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빙자해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ICC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경시 태도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국내에 우리 당국의 그런 태도도 함께 지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북한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정치법 수용소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보고서들은 구체적으로 예시해서 반인도적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문제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기범인 로마 규정에 가입하지 않고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북한의 현재 태도를 본다면 단 시간 안에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만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 점은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 제기됐던 배경에서 있었고 앞서 기조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바로 범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는 겁니다. 즉 북한 당국에 대한 경각심을 제시하는 것이죠. 북한의 정치 지도자 또 인권 침해 행위를 한 당국자들에 대해서 이런 행위가 지속된다면 처벌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반인도적 범죄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그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과 위법성의 문제, 그 책임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NKDB의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89페이지 앞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 규정 외에도 북한이
인권을 얘기하면서 여러 국제 조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국제법적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NKDB와 같은 NGO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우리의 논의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아쉽지만 북한 주민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권 침해 행위가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를 통해서 국내적인 또 국제적인 그런 개선 요구가 뒤따라야 된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이런 정보들이 사장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들식의 나름의 논리로 인권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중 기준에 따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방의 그런 인권의 자를 가지고 우리 인권 문제를 재지 말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은 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북한 당국 또 북한 정치 지도자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 반도적 인도적 그 인권 침해 범죄에 관해서 그 적용 국제법적 적용 문제를 적용의 그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미 2013년에 우리의 한 변호사 모임에서 ICC의 김정은 등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다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우리의 인권에 관한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권고로 공고 의견을 제시했죠.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가능성을 말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이고 법령상의 제도상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점이고 또 북한과의 경제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협력을 하더라도 인권에 기초한 그런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 북한 인권법에 관한 문제점을 들었죠. 북한 인권법이 가지고 있는 우리 현 적용에 대한 소극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또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또 국제형사재판소의 해부 문제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역시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갖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정보의 제공, 문제의 제기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 국제사회에서 그런 국가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우리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인도의 반환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인권 관련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를 우리는 사전에
분석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대외적으로 이런 법령, 인권 개선에 관한 법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 인권연구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죠.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의 논리들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좀 장황스럽습니다만 토론이 아니고 발표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의 의미보다는 또 하나의 주제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고요. 박정원 교수님은 한국의 북한 법률의 최고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북한의 법률이 일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률과 어떠한 성격과 기능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들어와서 북한의 법률이 인권 보호에 대한 조항이나 내용을 일부 추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실제 그 법률이 인권의 보호나 그런 측면에 적용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북한의 법률적인 측면은 그런 측면에서 형식은 갖추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적용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북한이 나름대로의 이런 측면에서의 국제사회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본 주제인 북한의 인권 범죄가 반인도적 범죄로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되고 제소 처벌이 되려면 현재의 국제관계 또 법률적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계속되어야 하고, 그러한 것이 가능해지려면 어떤 준비, 어떤 노력들이 더 있어야 하는가를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토론은 이 세 분의 발표가 마친 다음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메모지에 적어주셔도 좋고요.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제를 들으시면서 또 앞에 일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원 교수님 발제에 이어서 두 번째는 동서독의 과거사 청산과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처벌의 사례를 설명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 한반도 남북한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연구를 해오신 과거청산 통합연구원의 상임이사로 계시는 서상범 이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여 분 주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큰 박수로 서상범 선생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서상범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과거사 청산 통합연구원은 통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사범에 대해서 어떤 법리로 처벌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가장 적합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서독 처벌 사례를 주로 얘기한다고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동서독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 청산 작업이 이루어져 있던 그 여러 나라의 사례를 갖다 아울러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과거사 청산 작업이라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정의고요. 즉 가해자 처벌이라는 거는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을 한다는 거는 과거 공산 정권 시절 또는 독재 시절에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민주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그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과거의 행위가 불법적으로 저질렀던 일이라고 하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그냥 처단을 하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행해졌던 행위가 당시 법으로서 합법적으로 행해졌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을 현재의 기준에서 그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근데 법치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고 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처벌한다는 것은 이제 근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갖다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벌을 하려면은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 새로운 국가에서 이제 법을 제정을 하면 됩니다. 법을 제정했을 때 또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많은 법이 그랬듯이 그 형법 같은 경우에는 법을 제정해서 시행되고 된 이후에 일어난 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지 그 과거에 대해서 법이 성립된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가령 지금 우리 국회에서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영모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법을 만든다면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서독 같은 경우에는 분단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40여 년 전의 시간이 흘러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최종 한 40년 전의 일을 갖다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데 형법에는 대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는 면제를 주는 쪽인데 이 경우에는 이거를 갖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독재국가에서 민정 이양을 하기 전에 사면법을 만들어서 기존에 자기네들이 행하였던 많은 불법 행위를 갖다가 사면을 하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면법이 제정돼서 다 사면 조치를 받은 거를 갖다가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극히 예외적인 사용이었습니다만은 전 독재자가 자기가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고 자기가 면책 특권을 갖고 있어서 책임을 지지를 않는데 왜 나를 처벌을 하느냐고 응변을 하든 강변을 하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과거 청산 작업에 있어서 가해자 처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 작업도 지금 한 20여 년, 30년 넘게 진행돼 오는 와중에 이러한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하나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그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통일 조약에 분명한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동독 공산당의 통치는 불법 지배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근거로 해갖고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독일 연방 하원에서는 이제 부공산당의 불법 지배 하에서는 공소시효를 갖다 중지한다라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고 난 다음에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탈출을 했는데 이때 동독 국경 경비 대원이 총격을 가해갖고 많은 동독 주민들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30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재판에서
그 명령권자라고 할 수 있는 동독의 정치 국원들하고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이거는 소급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국제인권법에서 널리 인정되는 원칙을 갖다가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소급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갖고 소급표 금지가 해당이 안 된다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게 칠레 대법원인데요. 칠레 대법원에서는 이제 피노체트가 말하자면 피해 수청을 하고 난 다음에 사면법을 만들어서 과거 일을 갖다 전부 기소되지 않고 조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사면한다라고 이제 사면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후에 민정위원회가 되고 난 다음에 칠레 대법원에서 국제인권법상 규정된 반인도 범죄에는 사면의 대상이 아니다 해갖고 이 사면법의 효과를 갖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아예 사면행위 자체가 위헌이다 해갖고 사면행위 자체를 갖다가 취소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서독 총격 사건에 있었던 동독 지도자들이 동독법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국가 지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들어서 자기네들 처벌하는 것은 면책권을 갖다 어기는 것이다라고 제소를 했는데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명쾌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니네가 갖고 있는 면책 특권이 니네가 소속돼 있던 국가보다 더 오래되지 않는다. 아주 명쾌하게 판결을 해가고 면책 특권을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7년인가 이제 칠레 피노체트가 영국을 방문했다가 스페인 법원이 발행한 체포 영장에 의해서 영국 당국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때 피노체트는 전직 국가 원수이기도 했지만은 칠레 헌법에 따라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종신 상원의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는 여권 자체가 외교관 여권이라서 치유법범죄 비판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제적인 관행보다는 그 국제인권법에 따른 개인 체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영국 치안당국이 판단해서 피노체트를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국제사회에서는 과거 청산에 있어서 가해자 처벌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문제들을 갖다 해결을 했고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벽은 거의 나머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각 나라별로 가해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벌했는지를 갖다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 처벌을 어떻게 했느냐를 갖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뚜렷이 나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부체제가 완전히 붕괴돼 갖고 새로운 민주체제가 집권을 하였을 경우에 가해자 처벌과 부체제 세력과 신체제 세력이 타협을 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갖다 수립했을 때는 가해자 처벌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부체제가 완전히 무너졌던 사례, 이제 동서독하고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제 베를린주 고등검찰청 수사본부가 설치돼 갖고 시작돼서 약 6만 5천 건의 케이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모든 재판이 다 끝났는데요. 6만 5천 케이스 중에 약 한 1,700 케이스 정도가 이제 재판을 진행됐고, 그중 700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에 530명 정도, 523명이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가장 유죄 판결을 많이 받았던 게 북경 총격 사건이었는데요. 대략 한 270여 명, 260명 정도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27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264명이 이제 처벌을 받은 거니까 굉장히 이제 처벌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기소된 사람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총을 쏘라고 지시했던 부동독의 국가 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총을 쏜 국경 경비대원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재판에서는 호네커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이제 정치국원이라든가 스타시 총수가 너무 고령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해갖고 재판이 이제 취소된 케이스가 있었고, 몇몇 케이스는 대충 한 1년 반에서 한 7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제로 총을 쏜 경비대원에 대해서는 형량이 좀 높아서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를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독일 법원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사람을 쏘아 죽인다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쏘았다. 니네가 아무리 교조주의적인 사상을 갖다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죄란 거를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논리로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당신들이 총을 쏜 행위가 이거는 국경 경비가 아니라 너는 인간을 대상으로 사냥을 한 거다. 이거는 중죄에 처해야 된다 해갖고 중형을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6만 5천여 건의 케이스 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사법 왜곡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동독의 법관이라든가 검사라든가 경찰관이 법률을 갖다가 공산당에 유일하게 해석을 해서 유리한 행동을 했다는 건데요. 의외로 여기는 케이스는 4만 3천 건의 조사를 했지만은 기소는 230건밖에 기소가 되지 않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3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케이스에 대해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적었던 이유는 일단 기록이 없었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사망한 케이스가 많아서 조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완전히 몰락한 케이스가 이제 아르헨티나를 들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는데 82년도에 군부의 위신을 갖다가 더 세우려고 앞바다에 있는 영국령 포틀랜드를 갖다가 공격을 해서 영국하고 포틀랜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패배를 하였는데 군사 정부에서 보도 통제를 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패전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스페인 월드컵이 개최됐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월드컵에 안 나갈 수는 없고 아르헨티나의 국가대표가 나갔고 거기서 TV에서 자기네 나라가 작년에 영국에 참패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국민적으로 들끓어오르고 군부의 위신이 완전히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정권을 놓고 민정을 이양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군부의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힌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부 독재 시절 아르헨티나는 더러운 전쟁이라고 그래서 자국민을 상대로 백색 테러를 당해갖고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2, 3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죽이기 전에 고문을 하고 여성인 경우에 뭐 임신을 했다고 그러면은 아이를 낳게 하고 난 다음에 산모는 죽이고 낳은 아이는 군인한테 이방을 보내는 이런 굉장히 엄청난 인권 침해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민주정부가 들어서 그래서 처벌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한 700명 정도가 기소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했던 장군 몇몇 사람에 대해서만 감옥에 쳐넣었지, 그렇게 심하게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기소중지법과 명령중수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갖고 말하자면 명령에 따라서 행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다 사면 조치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메넨 대통령이 이제 몇 년 됐습니까? 메넨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이 양반은 아예 그 사면령을 발표해갖고 감옥에 들어가 있던 그 장군들을 갖다 다 풀어놔 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아르헨티나 대법원에서 이 기소중지법하고 명령중수법이 위헌이다라고 위헌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야 이 가해제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면됐던 군부 최고 인사들이 다시 추억됐고요. 2017년에 현재 반인도 범죄자로 2,949명이 기소되고 그 중에 75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과거사 청산을 갖다가 가장 잘했다라는 소리를 하는 분이 계신데 2차 대전 때 독일에 패배를 해갖고 약 4년여를 갖다가 독일군과 BC 괴뢰 정권 하에서 시달렸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레지던스 활동을 하다가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고, 그 다음에 한 14만 명 정도가 이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한 절반 정도가 살아 돌아오질 못했고요. 60여만 명의 프랑스 시민이 독일에 끌려가고 독일 공장에서 군수품을 생산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독일 군정하에 총칼하에 고난을 당했던 프랑스 국민들이 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해방을 맞고 나서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해갖고 그때 이제 거리라든가 숲에서 인민재판이 벌어져서 10,000명이 넘는 이제 나치 독일 부역자들이 즉결 처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치안이 혼란해져갖고 이 부역자들을 갖다 처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겼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부역자 재판소라는 게 이제 생겨갖고 32만 명의 부역자들을 갖다가 이제 재판을 해갖고 그중 6,700명 정도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재판부에서는 한 7만 명 정도를 재판을 해서 그중 3분의 2에 대해서 이제 국민권을 이제 박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도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서 해방된 직후에는 부역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프랑스 신문에 유명했던 주필이라든가 논설가들도 친독 논설을 썼다고 그래갖고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같은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2,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국민이 냉정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좀 너무한 일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돌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감형을 했고 51년과 53년에 프랑스 정부에서 수감되었던 사람들한테 대사면령을 내려갖고 대부분 다 이제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체제하고 신체제 간에 이제 타협을 거쳐갖고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 그런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노체트가 대충 한 3,000여 명에 대한 칠레 시민들을 갖다 살해하거나 이제 실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8년에 이제 사면법을 제정해서 자기네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을 하고 이제 88년에 대통령 임기 연장에 대한 국민 투표를 했는데 이때 피노체트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헌법에 따라 90년에 이제 민정 이양을 했는데 헌법에 따라 피노체트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지만은 육군 참모총장직은 96년까지 수행하는 거로 되어 있었고 육군 참모총장을 물러나면은 면책 특권을 가진
종신 상원의원으로 임명되도록 이렇게 그 퇴진 후의 거를 갖다 이제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칠레에서 과거사 청산은 그냥 보상 정도나 이루어졌지 가해자 처벌은 하나도 못했는데 97년에 영국에 가갖고 영국 당국에 이제 체포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피노체트가 임명했던 대법관들도 임기가 만료돼서 퇴임하고 나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바뀐 거죠. 사법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피노체트가 귀국한 후 피노체트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때 피노체트는 이제 90이 넘은 늙은 나이였는데 자기가 치매가 걸려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항변을 했고 재판부는 그 의견을 갖다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요. 약 1000건 정도가 이제 재판이 이루어져서 그중 344명이 이제 지금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하고 브라질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스페인은 프랑코 총통이 사후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기도 그 사면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도 한 20여 년 정도 군부 독재가 있었는데 군부 독재가 물러나기 전에 여기도 사면법을 만들어갖고 정부 인사에 대해서도 사면을 했고 정부에서 처벌받았던 반정부 인사들도 사면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여기서도 역시 처벌을 하나도 이제 받지를 않았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에도 그 흑백 정권 이양을 하면서 타협이 이루어져서 과거 시절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타협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때 법에 따라 처벌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이 아니고 그냥 기존 인사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거에 불과를 합니다. 그럼 이상에서 했듯이 구체제가 완전히 몰락한 경우에도 가해 건수에 비해서 처벌 건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구체제와 신체제가 타협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가 지난 30년 가까이 진행해왔던 과거 청산에서 가해자 처벌에 대한 그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예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는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엔 그나마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합의들에서 그야말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과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스페인어자의 유명한 경고를 갖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짓겠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한 줄의 증거, 한 줄의 증인의 증언을 갖다 기록을 해서 후대한테 넘겨두는 일입니다. 그거가 기반이 돼갖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거는 우리의 손해를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그 대개의 경우 명백한 증거를 갖다가 딱 내밀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태어날 수 있는 가해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고 처벌을 요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어느 날 북한 인권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과거에 밀리언셀러를 갖다 기록했던 음반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찾지 못해서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 얻을 수 있는 자료,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증이지만 이게 수년이 지나서도 기록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NKDB에서 이 가해자 DB를 만든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미래 우리 통일된 우리 사회에 대한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큰 작업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독일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서상권 이사님은 전 세계의 과거 청산에 대한 연구를 수십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독일을 포함해서 8개 국가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과거는 개인이나 국가나 모두 갖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가정에서 아내, 남편, 자녀들로부터 과거로 인한 공격을 받을 것이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의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도 거의 대표적으로 과거 청산이라는 표현은 다르지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발표하신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청산에 대해서는 완전한 성공을 이룬 국가도 없고 완전한 실패라고 하는 것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 구권력과 신권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권력적 작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완전한 성취, 완전한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권의 문제는 공소시효라고 하는 제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개념, 사면권과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법학을 배운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 개념 모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개념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사면을 받았다고 해도 면책특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그 당시는 죄가 되지 않는 죄형 법정주의였다고 하더라도 인권 범죄만큼은 어떤 시기에라도 단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국제 사회의 법률이고 실제 사례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북한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발제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은 우리 임혜씨 북한의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장 대행자께서 서울에 오셔서 지금 북한 인권 피해 사건과 가해자들에 대한 기록을 축적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북한 인권 가해자의 책임 규명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세요, everyone. Sorry. 안녕하세요, everyone. I would like to thank the NKDB for organizing this important event. Today, I've been asked to speak about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holding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accountable. Let me start by giving a quick overview of how the United Nations has been historically trying to addres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In 2003,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dopted a resolution expressing its deep concern about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In 2004, the mandate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was established for systematic documentation, reporting, and advocacy. These were very important initiatives acknowledging the seriousnes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the need for more systematic efforts to secure accountability. Another important milestone was in 2013
when the Human Rights Council established a commission of inquiry to undertake a comprehensive investiga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e COI report, as we all know, was a historical document providing details of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the COI report stated in clear terms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might be happening in the DPRK and recommended th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fer the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de or establish similar mechanisms for criminal prosecutions. The COI report also represented the voices of victims, witnesses, and their families. The DPRK, following the COI report, also seems to have felt a bit of pressure and started engaging, although in limited ways, with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such a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reaty bodies, and thematic special rapporteurs. In 2015, as a follow-up to the COI report recommendation, the OSHR office in Seoul was established to continue the monitoring and documentation, enhancing engagement with the governments, and maintaining visibility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e DPRK human rights situation is also annually discussed at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the issues. And there are annual resolutions on the DPRK, both in the General Assembly as well as in the Human Rights Council.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such a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reaty bodies, and special procedures have also been monitoring and document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providing concrete recommendations to the DPRK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stablish accountability. Despite efforts from victim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United Nations, and the member states to seek accountability, the lack of cooperation from the DPRK and the lack of consensus amongst the UN Security Council members to refer the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de have made it difficult to see tangible outcomes in ensuring accountability. The referral of the situation to the ICC, as recommended by the COI,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and our office itself would have expedited the accountability process. However, in the current political context, that is less likely to happen. Now I'll touch upon what more can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 to make DPRK accountable. While the DPRK has the primary duty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also has obligations to take collective actions in a timely and decisive manner, particularly if the state concerned fails to protect its population from serious international crimes unde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ve the right to truth, justice, remedy, guarantees of non-repetition, and reparations. Given the difficulties in addressing impunity in several countries, like in the DPR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be more creative and explore new ways to seek accountability and justice opportunities and to push the accountability agenda. If you have followed, in the recent years, investigative mechanisms mandated to collect and preserve evidences for accountability purposes has been established in countries like in Myanmar, Syria, and Sudan. These mechanisms are important for preparing the groundwork for any future accountability mechanisms. They undertake important work such as continued documentation, legal analysis of cases, and engaging with different member states to pursue accountability, irrespective of the forms of accountability pursued in future. In the DPRK also, as mandat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07, OSHR has been strengthening its monitoring and documentation efforts and have established a central information and evidence repository.
The Central Information and Evidence Repository will be a key resource for any future national or international truth and justice processes. Over the past years, OSHR legal experts have been assessing all information and testimonies with a view to developing possible strategies to be used in any future accountability process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uch as the NKDB that documents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DPRK have over the past years collected a large body of information and evidence on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The success of any accountability and justice processes in the DPRK will therefore need an active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 to actively engage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utilize their expertise. In the DPRK, ensuring accountability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should go beyond criminal prosecution. The U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explore all elements of accountability, such as criminal justice, reparation, truth-seeking, institutional reforms,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Empowering victims and survivors to contribute to, shape, and participate in accountability process that affects them is equally important. Due acknowledgement of their experiences, their voices, and their rights ensures legitimacy and contributes to restoring victims' dignity.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 to speak to the survivors and their communities and listen, understand, and internalize their needs and concerns. Stories from the DPRK escapees must be shared as much as possible. This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for the successful pursuit of justice, truth, and accountability. Together with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N must also protect the DPRK escapees who decide to come to the Republic of Korea or other third countries. In this regard, OSHR is undertaking consultations with different stakeholders, including victims and families and other people from the DPRK, to develop possible accountability strategies and to understand what accountability would mean to them. This was in accordance to the recent mandate, additional mandate by the Human Rights Council this year.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mechanisms, we have seen that national codes can also serve as alternative avenues for seeking accountability and reparations. Accountability under the accepted principles of universal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s can be one such avenue.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provide technical and other support to lawyer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engage in these national legal processes. It can also provide amicus briefs in such cases. And if you see, we have seen similar cases, few cases in ROK and also in Japan in the recent years. We have also seen some states successfully tried perpetrators in their own jurisdiction, and we think this option can be tried for the DPRK, irrespective of the results. The Republic of Korea undertakes comprehensive documentation of alleg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DPRK and undertake legal analysis of the available information. The Record Center and the Documentation Center does have a wide body of information, much greater than any other organizations. And I thin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ROK can use that vast body of information to seek accountability in the DPRK. There are other measures also which has been discussed in the context of DPRK, like the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vetting of individuals involved in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which is somehow gaining a bit of momentum. As we all know,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the UK have in the recent years included DPRK individuals and entities in the global sanctions regime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UN can help member states establish evidence-based vetting mechanisms and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sanction human rights violators.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tinue to suppor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perating outside of the DPRK
and help protect their space to monitor and document, support court cases, reach out to the victims and families, undertake research, and engage in advocacy on accountability in the DPRK. As we all know, ensuring accountability is not easy, it's hard. Ending impunity and establishing accountability in the DPRK is a long-term goa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N must continue to seek consensus to refer the situation to the ICC or establish similar mechanisms. We must also continue, as our former speaker has said, to undertake the groundwork to assist any future truth, justice, and accountability processes. Diplomatic solutions to the security and denuclearization can help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However, there is a need to ensure that human rights are mainstreamed through all diplomatic engagements with the DPRK from the onset. Pursuing accountability in the DPRK is clearly hard, but we should not think that it is not possible. Let us make all the efforts to end impunity in the DPRK.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베시 부카렐 유엔 서울 사무소장님께서 유엔이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가 하고 있는 역할과 덧붙여서 우리가 어카운트빌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셨는데,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계속해서 유엔과 한국에 있는 저희 같은 시민사회,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한다면 지금 처벌받지 않는 북한의 인권 범죄 그 가해자들에게도 향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북한도 유엔 회원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유엔의 회원 국가로 가입을 하는 기본 전제는 유엔 헌장과 유엔에서 정한 다양한 협약들을 준수한다는 것을 약속하는 그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당연히 유엔 회원 국가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정한 세계 인권 선언과 인권 A 규약, B 규약 당연히 준수 의무가 있고, 지금 북한이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UPR에도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SDG에도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회원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북한이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유엔과 각 국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그게 제도적인 장치이고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만 유엔 서울 사무소가 저희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저희들도 협력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노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토론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고요. 지금 시간부터는 종합 토론 시간인데 앞서 두 분의 발제자들이 함께 참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가영 국장님은 좀 더 안쪽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발표하신 김명섭 변호사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되지만 다른 사정이 있으셔서 이 종합 토론 자리는 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의 의미보다는 작은 발제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듣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발제자들, 토론자들에게 질문 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짧게 드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도 있고 여러분들 지금 메모지에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그것을 받아서 저희에게 전달을 하고 메모지에는 누구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지를 명시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할 것이고요. 특정되지 않은 것은 제가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는 분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답변을 듣고 여러분들 그 사이에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들어온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한국의 인권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권 침해를 당한 주민들이 자신의 인권 침해를 신고도 하고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기관이나 활동단체가 북한 안에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북한 사회에 대한 학습을 이제 시작하시고 관심을 갖는 분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것은 우리 박정원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번 침해에 대해서 구제를 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에 보면 우리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소송 문제도 있고 나아가서는 헌법재판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권이 침해됐을 때 그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법제도를 신소 청원이 그다음에 이제 재판소, 검찰소 재판소가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그런 법으로 인권 관련법이 이제 행정 처벌법에 최근에 북한법 행정을 보게 되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거기에 대한 구제적 측면에서 형사적 책임, 또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이런 내용에 관해서 나온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인권의 전반적인 현황에 관해서는 조선인권 협회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결론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정도이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명쾌한 그런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한계를 저도 그것을 극복하고자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북한 당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도적 측면에서는 북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선전할 수 있는 정도로 초보적 수준에서 이것을 다루고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직접적으로 북한에서의 인권 구제를 위한 제도나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북한에서의 재판소 제도 같은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이 재판소 제도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혼 재판 정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는 우리와 같은 협의 이혼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만큼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북한의 그 원칙 아래 가족 생활 그 속속들이 북한 당국에서 개입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재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질문하신 대로 이 아주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인권 보호에 관한 제도들이 북한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공감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에 북한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셨고요. 단답으로 말씀하시면 북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은 없다. 기본적인 사법제도 같은 건 갖추어져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지만 인권 보호가 잘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아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질문지에 영어로 작성하셔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로 작성을 해주셔도 저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한국어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사이에 질문이 여러 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법률적인 내용이 오늘 중심이어서 박종원 교수님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고요. 일부에 발표를 하신 우리 김가영 연구원에 대한 질문도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그중에 몇 가지를 일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김가영 연구원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이후에 국내 들어오는 탈북자 규모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거의 입국자가 없을 만큼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이처럼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감소되면 북한 인권 정보에 대한 원천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인데 이것에 대한 NKDB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질문이 좀 더 관련되는 게 있는데요. 역시 하나원의 지금 NKDB가 접근성이 통일부의 통제로 인해서 가능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처럼 하나원의 접근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NKDB를 포함한 민간단체들이 북한 인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어떻게 수집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함께 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자 감소와 거기에 따르는 NKDB를 포함한 북한 인권 단체들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서 계속 북한 인권 데이터를 축적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김가영 연구원에게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신 질문은 사실 오늘 프로젝트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NKDB의 일종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인권 조사와 직결되는 질문인데요. 우선 통일부 발표대로 지난해 입국 탈북민이 상당수 감소했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 봉쇄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라든지 국제 인권단체들의 증언 그리고 또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직접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봉쇄 이후에 서신이라든지 송금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물적인 교류조차 상당 부분 차단이 돼 있고 만약에 도강을 할 경우에도 즉결 처형이라든지 처벌의 수위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공세의 수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의 입국이 계속 감소를 하면 앞으로의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일단 수적인 측면에서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제어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입국하신 탈북민들을 통해서라도 최신의 북한 동향을
정말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내실 있게 조사하는 것을 하나의 대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복병이 있죠.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오랫동안 조사를 해오던 하나원에서 더 이상 NKDB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원의 결정은 아니고 통일부의 방침에 의한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하나원을 퇴소해서 사회에 정착하신 분들을 일종의 스노우볼 샘플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아름아름 찾아뵙고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투여되는 연구원들의 에너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원을 퇴소하신 분들은 대부분 생계에 뛰어드느라고 내가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발을 해야겠다는 것에 큰 우선순위를 많이 두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이 적어질 수 있겠고 또 기억은 짧다 보니 계속 북한에서의 경험들이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부작용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탈북민들의 기억에 의존한 증거 수집만이 정말 중요한 자료의 원천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 하나원이 다시금 저희 민간단체에게도 조사권을 허용해줘서 저희가 보다 더 많은 탈북민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생생한 살아있는 증언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북한 인권 상황도 좋지 않지만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와 기관들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북한의 가해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몇 가지 질문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박정원 교수님 법률 전문가셔서 질문이 좀 더 많이 있는데요. 요약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동북아 교육문화 협력재단의 최선 교수님 와 계시는데 북한의 헌법에도 신앙의 자유도 있고 거주 여행의 자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왜 북한의 헌법을 잘 지키지 않는지, 북한 노동당에서 헌법을 안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북한 헌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덧붙여서 더 한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 주민들이 앞에 발제에 나왔듯이 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에 대한 개념이 매우 약하게 형성돼 있어서 본인 인권 분들이 유엔에 증언을 하면 실효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전혀 공개도 하고 있지 않고 발표도 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정부의 북한 대표님이 증언을 하는 거와 저희들은 지금은 조사가 중단되어 있지만 민간단체의 증언을 할 때와 유엔에 증언할 때 한국 정부에 증언할 때의 증언한 사람의 태도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유엔에 증언을 할 때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의 답변을 먼저 듣고 뒤에 질문 몇 가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원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질문에 북한이 헌법이 있는데 북한 헌법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왜 준수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개념과 인권 인식, 의식에 대해서 그 정도에 관해서 여쭤보셨는데 북한의 헌법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제 저도 이 수업을 하면서 항상 듣는 질문입니다.
북한에 법이 있습니까? 대답은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법이 있지만 북한 주민이 그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법의 존재 유무에 관한 이 대답은 이제 갈리긴 합니다. 긍정하고 부정하는 그런 점이죠. 북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는 북한에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법학자, 법률가들은 북한에 형식적으로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법이 실질적으로 법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즉, 그 법이 구속력을 발휘하느냐, 여부를 따져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정권이 바뀌면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정권을 잡고 나서 벌써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 바꾼 내용은 자기의 정권을 헌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의 헌법 개정은 북한의 정상국가로에 관한 그런 내용을 반영했다라고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의 정권 체제를 북한 헌법에 제도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내용을 잘 몰라도 됩니다. 그 이전에 수령을 알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북한의 헌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매년 12월 27일에 헌법절이라고 하는 국경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마 휴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주민, 특히 탈북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북한의 헌법에 관련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전부 다 헌법절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 일단 쉬니까. 그럼 그날 뭐 하냐? 그 헌법 한번 읽어보냐?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헌법의 내용이 뭔지는 아느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다만 북한의 헌법이라든가 북한의 민법도 있지 않습니까? 민법, 헌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의 구체적인 행정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북한 법전에 나와 있죠.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모릅니다. 다만 그 법을 입법한 북한 당국의 경우는 소수는 알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등 북한 헌법상 국가기관에서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헌법을 비롯해서 법령 조문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북한의 지도자급조차도 그 존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셨듯이 북한에서의 법이 있고 그 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북한법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북한에 가서 그것을 조사하고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마 NKDB의 임무의 하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대신해서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답변은 우리 북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regarding what do take this out. Regarding what do the DPRK escapees expect from us when we meet with them, there are a couple of issues. One is many escapees just want to be heard because that might be the first time or second time when someone international coming to them and willing to listen to their stories. So many escapees just wants to be heard. The second thing they believe on in most of our interviews are the alternative narrative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es put a pressure on the DPRK government to make
changes, although even though if it is nominal, and they feel that they can contribute to that narrative, and I think that's what they expect. We do ask them whether they want to raise their individual cases to the DPRK government, but in most cases, almost all cases, they deny that because we can write letters to the DPRK government irrespective of the outcome. But in most cases, they deny because many have families back in the DPRK and many fear of repercussions from the authorities. Some do ask for, wants to see prosecutions or investigations, further investigation, and bringing the perpetrators to be accountable. But they're also mindful that that many DPRK authorities, in one way or another, might be involved in human rights violations. So any future accountability or truth-seeking process should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not everyone can be prosecuted. So there has to be a more balanced or at least practical accountability mechanisms or processes, which does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junior level or officials might have committed human rights violations, but that not everyone can be prosecuted. There has to be separate mechanisms through that. So that's in a nutshell what people expect from us. 네, 고맙습니다. 하나원에서 북한인권 피해자 조사가 NKDB는 중단되었지만 유엔은 서울사무소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유엔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분에게는 질문이 하나씩 더 와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한두 분에게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가영 국장님에게 들어온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IRI 한국사무소 오정민 대표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북한의 지금 그 해외 드라마나 영화 시청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말 올해 초에 BBC 방송이나 이런 외신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NKDB에서는 그러한 발표가 난 전과 후에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검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전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북한을 앞으로 대화의 창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향후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겠죠. 한미 정부가, 한국과 미국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국, 미국이 협력해서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 두 가지는 김가영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미스터 푸카엘에게도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아까 북한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필요하다 그런 언급이 전체적으로 일부 있었는데요. 그러한 예시를 들 수 있는지, 혹시 그러한 예시 중에 대북 제재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유엔 서울 사무소에 계시는 분으로서 답변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실 수 있는 만큼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서상범 이사님에게도 질문이 하나 와 있습니다. 과거 청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북한 주민이, 북한에 적을 두고 있던 북한 주민이 남쪽에 온 경우 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남한 내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소추가 가능한 것인지, 또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도 향후에 과거 청산의 대상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북한 어부 2명이 동해상으로 와서 기순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그분들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게 강제 북송을 시킨 사건이 있었고 저희들도 NKDB도 이 사건은 매우 엄중하게 한국 정부가 가해자로 기록된 NKDB 최초의 북한 인권 사건이다라고 저희들이 명시해서 저희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잡혀 있습니다. 인물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포함해서 이것이 향후 지금 형사소추가 가능한지 그리고 향후에 과거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겸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김관영 교수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아마 작년 말 올해 초 반동 문화 사상 배격법이라고 하던가요? 북한에서 해외 정보를 접촉했을 때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도록 한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들이 마련이 됐고 데일리엔케이라든지 북한 전문 매체들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대 사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 2020년 이후 탈북민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의미로서의 변화상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최근에는 글쎄요, 제가 이제 탈북민 분들의 조사를 통해서 한번 바로는 외부 정보를 접촉했을 때 고위부에 가서 교화형을 받는 그런 일반적인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 법기관이 근무자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기관 사람들이 그냥 그 외부 정보를 접한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조용히 무마시켜주는 그런 경향성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러한 것들은 북한의 부정부패의 실태도 보여주고 북한 당국은 여전히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지만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갈망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한테 너무 큰 질문 같아서 제가 답변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미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겠습니다만 인권이라는 의제로 본다면 최근 북한이 비교적 인권 공세라고 보지 않고 있는 SDG라든지 UPR과 같은 인권 규범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러한 제도들이 법적인 구속력이 많지 않아서 그냥 호황된 미사 여부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북한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좀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미 정부가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고요. 백신 외교도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북한 유민이 남한에 이주를 해와서 대한의 국민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현행법에 따른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접하고 나니까 저도 약간 좀 당황이 되는 게 반인도적인 그런 상황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거를 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경우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법에 따라 하겠지만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차별이라는 거죠. 북한 주민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문화나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또 좀 그 지역적인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학업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지만은 그 전 단계인 그 도덕적이나 그 여론에 의한 비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들릴까 모르겠습니다. On the issues of sanctions,
let me clarify that there are two types of sanctions. One is the sectoral sanctions that is imposed on the DPRK as a state, as a whole, both unilateral sanctions by member states and also by UN, which is more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ssues. On that sanctions, also talks about unintended consequences of sanctions on the humanitarian part, as well as on the economic, social and economic and social rights. So if you look into a lot of the reports coming from SR,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including our office report also, we have raised concerns over the particularly unintended consequences of sanctions on the livelihoods, on the health, and other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including the context of COVID. So that's there. On the issues of sanctions, targeted sanctions against individuals and entities, that's slightly different, which is, and if you see in other countries, even in Myanmar or other countries, and even Russia and others, the UN as well as member states, like in the recent times, the EU has included some of the members of the DPRK, as well as the MSS, I think, was included in the sanctions list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UK has a similar list. UN has done this in the context of vetting DPKO personnel, like armies who are deployed to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The OHCHR has also had, in some countries, used targeted vetting against individuals and have supported national criminal prosecution processes. So my answer would be targeted against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which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an be a tool for accountability. But again, it has to be within the parameters of basic fundamental human rights principles, which is like a fair trial and guarantees and other stuff. So that can be one option for accountability in the context of DPRK. 네, 고맙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아마 없으신 것 같고요. 질문 중에서 사실은 오늘 주로 발제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었는데, 혹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인권 실태를 조사할 수는 없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한 4-5곳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고 10만 명 미만 정도의 수감 인원이 있는 것으로 최근에는 밝혀지고 있는데, 2011년도에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연구 책자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출신이 국내 입국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는 증언자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조사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이 두 분의 발제와 세 분께서 발제자와 같은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5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요즘 여러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들 말씀 나누고 서로 확인했듯이 북한의 인권 침해 수준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유엔의 지속된 입장이고, 그러므로 이 책임 규명, 어카운티빌리티에 대한 역할을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의지나 그런 입장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느끼는 상황이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앞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하나원의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서 갈 수 없지만 이러한 것이 가능한 빠르게 해소되어져서 언제라도 하나원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저희들은 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 입장이 전환되기를 유엔이나 이곳에 와 계시는 많은 대사관 직원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저희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가해자나 북한인권 기록물을 민간이 갖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래서 한국의 법원이나 검찰에 저희들이 고소나 고발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해서 민간이 가진 북한인권 기록을 국가기관의 기록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활동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성을 한국 국가기관, 특히 사법기관에게 책임성을 저희들이 강조하는 그러한 역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새롭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남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2부 사회로서의 역할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폐회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자께서 안내하실 부분이 있으면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5명 이 자리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본 세미나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호 이사장님 다시 모시고 회의가 청해주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정된 시간이 경과돼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자, 토론회라기보다는 또 다른 발제를 해주신 세 분의 토론자와 다장을 맡아 수고해주신 윤여상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질문을 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참가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북한 인권 기록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책임 규명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 수집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정보 수집에서도 침해를 당한 북한 이탈 주민의 직접적인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 지난 1년간 김가영 국장을 중심으로 진행한 300명의 북한 이탈 주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그중 30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에 기초한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은 가해자 책임 규명을 위한 첫걸음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생활 경험자,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 이탈 주민, 귀환하신 국군 포로군들, 또 비보호 대상자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북한뿐만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 정착하면서 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명실성부한 북한 인권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인권 침해 지원 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북한 생활 경험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 분석하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 생활 경험자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남북한 주민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지금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후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발제자, 토론자, 또 좌장을 맡아 수고하신 우리 윤 여당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미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스태프님들과 동시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두 분의 통역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번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에 발음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해주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참석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개최하는 세미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역기 반납 앞쪽에서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